최근에 상담한 것 중에 이제 비전공자 출신으로 솔루션 엔지니어 취업하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 질문지를 일부만 캡처해 왔어요. 여기에 보면 없으면 티나는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이거예요. 보통 문과 출신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대체 못하는 사람에 대한 선망이 가끔 드러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배우는 동화책이나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주인공 위주로 서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거기에 이입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문과라는 거 기본적으로 법대부터 학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도화시키고 선형적이고 구조적인 삶 위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위계가 있고 통제를 통한 삶에서도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동적 변화보다 고정된 정적 구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게임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옛날에 던전 앤 드래곤 여기에 나오는 거 보면은 질서선이 있고 혼돈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서적인 걸 되게 좋아합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비선형적인 걸 감당하기 되게 어려워하고 변화가 좀 과도할 경우에는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세계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고정된 구조에서 특정 중요한 요직을 장악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게이트처럼 이제 통행세를 받는 그런 일자리를 되게 중요시하고 그런 쪽이 권력직으로서 동작을 합니다. 이게 문과들의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자기 자신이 전체적인 구조의 핵심 부품이 되는 건 권력이 얼마나 있고 자신이 얼마나 위로 올라가는가 그런 목표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최대한 오랜 기간 자기가 잘리기 전까지는 안전하게 바래요. 잘리기 전까지. 이게 대기업 다니는 마인드거든요. 모든 목표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은근히 꽤 많습니다. 이게 심상적이고 세계관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목표입니다. 남이 만든 집단, 남이 만든 시스템, 남이 만든 구조, 남이 만든 일거리, 남이 만든 포지션. 이게 사실 생산성 경제에서 개척한 사람들이 거기에 추출 경제화 되면서 이제 선형화 시키는 거거든요. 추출 경제 되면 이제 피드백 돌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구조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지니까. 예를 들어 페이팔이라는 게 한때는 혁신적이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혁신적이지 않잖아요. 네이버의 검색 엔진 시스템이 한때는 혁신적이었지만 지금은 혁신적이지 않잖아요. 이것과 같은 겁니다. 예전 그 시대 2010년대에는 구글에서 한 주에 120시간 일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거든요. 퇴근 안 하고 그래서 해커톤 같은 게 나오고.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적게 일하고 요즘 하는 말은 우리가 주에 60시간에서 80시간 정도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근무 강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출 경제에서 요직에 들어가서 잘리기 전까지 버티는 게 일반적인 대기업의 관리직 행동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는 좀 다른 점이 여기는 탑 티어들이 사실은 반사업가들이에요. 한 100억 정도 버신 개발자들 보면은 초기 회사 들어가가지고 뭐 카카오 팀장 초기에 했다가 상장하고 난 다음에 그 지분 가지고 엑시스를 하고 또 이제 다른 회사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는 탑으로 올라가면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스타트업 CTO 레벨로 돌아다니고 창업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대기업으로 안 들어가요. 물론 대기업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쪽이 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저쪽은 잘리면은 창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스타트업이란 것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 대박으로 끌어당기면서 그렇게 비선형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추출 경제적 행동 원리기도 하고, 그리고 IT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 영역 확대, 일과 시스템을 만들고 도구를 만들어 뭐 하는데, 이걸 간단히 설명하면 스타트업에서 그렇게 해서 상장을 시키고 CTO 하셨던 분들이 나이가 들고 내가 이제 스타트업 하기 힘들다 하면 요즘 어떻게 하냐면 대기업으로 들어갑니다. 대기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자원을 가지고 비즈니스로 돌리는 게 쉽거든요. 여기는 하드하지만 여기는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일까지 하면서 병행할 수 있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의사결정 위주의 강도가 좀 떨어져요. 물론 바쁜
주니어 그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바쁘긴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다수는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제 커리어가 이미 여기에서 쌓여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던 분들이 임원으로 하셨던 분들이 창업하러 내려오시면 스타트업처럼 못해요. 그냥 있는 거 인맥으로 먹고 사는 거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영역의 확대가 안 돼요. 저희도 주로 보안관제 보내는 이유가 클라우드 엔지니어 했던 사람들이 보안 쪽 영역을 이제 확대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보안 관제했던 사람들이 주니어 때 경험을 한번 해놓으면 보안 영역이든 클라우드 엔지니어들이 다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초기에 세팅 값을 만들어 놓는 이 관점에서 보안 관제를 많이 보내는 것도 있어요. 그게 거의 평생 영향을 미쳐요. 로그 분석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보안 장비나 시스템 같은 것들 경험을 했던 것들이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 남의 입장에 있는 겁니다. 이 시스템 자체를 만들고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즉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이것과 반대로 문과들은 저 안에 자기 자신이 도구가 되어 핵심 부품이 되길 바래요. 그런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즉 자신이 노드 자체가 되어서 그 핵심 자리에서 버티는 겁니다. 우리는 네트워크 자체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IT에 들어오면 영원히 공부해야 된다는 개념에서 좀 많이 멀어집니다. 어떤 기술을 익히면 그 기술 스택으로 영원히 자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믿음에서 비롯이 돼요. 애초에 문과는 그런 영원성의 지식을 찾는 걸 추구하는 경향이 좀 큽니다. 절대 불변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출 경제에서 현금 순환 돌릴 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시점까지 도달을 했을 때 현금 순환 돌리면서 관리직 같은 걸로 버텨요. 버티는 걸 보면서 여기에 이제 추가 투자가 잘 안 들어가잖아요. 이제는 관리만 하고 이제 투자했던 걸 다 회수하는 단계니까.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방식은 세상이 바뀌고 결제 방식이 바뀌고 수요가 바뀌면 무너지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제로서마 되고 마이너스서마 되죠. 그래서 매크로는 절대 그렇게 변화 없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변화 없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자체는 기본적으로 비선형이기 때문에 혼돈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세상이 언제 안정적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까? 단지 이걸 끊어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들어가 놓고 그게 안정이라고 생각하는 우물안 개구리 같은 심리죠. 근데 세상을 넓게 보면요. 비선형입니다. 전쟁은 항시 일어나고 있고요. 뭔가 평화의 시대 어쩌고 했어도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혼란과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가득 일어나고 있었고 팬데믹도 있었고 뭐 서브프라임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또 이제 균형점이 바뀌고 있으면서 자유무역도 없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자유무역이라는 것도 환상이었지만 이러한 마인드는 사실 두 가지 질문을 모두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과적 마인드, 자기 자신이 도구가 되는 마인드, 당신이 요직을 차지했는데 그 요직에서 당신이 빠졌다고 그 조직이 무너진다고 치면 그 조직은 과연 건강한 조직인가? 중견기업 임원들이 그런 짓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기보다 위쪽에 신사업을 진행하는데 자기보다 위쪽에 오거나 아니면 자기랑 같은 직급으로 오는 거 되게 싫어요. 차라리 회사가 망가지고 말지. 나 위에 올라가는 거 되게 싫어요.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걸 오히려 조직이 무너지는 게 차라리 낫지 내 위에 올라가는 거 못 견디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한번 보면요. 독재 국가에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스타 네트워크 한 군데 집중되어 있는 집중 네트워크 구조이기 때문에 이 사람 한 명이 빠졌다고 해당 독재 국가가 붕괴하면 그게 건강한 조직이 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런 조직 어떻게 무너지냐면 혼자서 그걸 감당하려면 어마어마한 철인이 되는데 철인이 못 돼요. 그래서 주변에 네트워크를 강화시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약해졌을 때 주변 네트워크가 그 자리를 잡아먹으려고 다시 공격을 합니다. 철인이 못 되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편한 구조로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주변 네트워크가 고생을 하다가 실무 경력 쌓고 권력 다 잡으면 갈아치워 버려요. 그리고 그거 몇 번 혼란하다 보면 그대로 무너지게 되거든요.
두 번째, 누군가 빠져서 위태로운 조직에 있을 때, 자, 그러면 이렇게 포지션적 위험, 조직이 망할 때 혹은 해고당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통 대기업에 다니던 근본적인 문제인데 일을 되게 쪼개요. 쪼개서 그 한 가지 일만 하다 보니까 나가서 뭘 못해요. 사실 임원도 똑같습니다. 대기업 임원들도. 그래서 그거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문 업체를 주로 보내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사실 예전에는 대기업도 주로 보냈고 사실 대기업 보내니까 더 쉽긴 합니다.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술 플러스 거기에 그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기본 사항 그거 맞춰서 준비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일 잘하는 거랑 그다음에 대기업 가는 방식이랑 지금 이제 좀 대기업 워터폴 비슷하게 된 카카오나 이런 코테 보는 회사 보내는 거라 가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면은 이쪽에 가면은 연봉 상승이 적게 됩니다. 초봉을 높이 주는 대신에 연봉 상승을 낮추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럼 언제쯤에 여기 전문 업체에서 여기 연봉을 추월하냐면은 3년차 정도 추월해요.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CISO가 갑이니까 CISO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대는 스트리밍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PM들도 CISO나 이런 갑 쪽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는 이유는 이분들은 실무가 좋아서 실무를 더 빡세게 구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사실은 CISO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분들은 회사 나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인사팀이나 이런 재무팀에서 자꾸 기분 나쁘게 시비 걸면 나 이거 회사 나간다라고 합니다. 이분들 그냥 한 3개월 정도 뛰어다녀도 혼자서 1억 벌거든요. 그런 것들 가끔 저희 쪽에 이제 학생들 아르바이트 보내달라고 해서 밑에 문서 정리하러 갈 때 그런 거 많이 시키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 1인 컨설팅 오여서 한 3개월 1억 이런 식으로 버는 그런 게 가능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PM하고 CISO가 가장 큰 차이가 여기는 관리직이라서 실무를 안 해요. 근데 여기는 실무가 계속 지속된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 차이가 큽니다. 이 사람들은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쪽으로 못 가요. 그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합쳐서 구조적 위험이 포지션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매크로 상황이 변했을 때 혹은 조직 상황이 변했을 때 대응이 가능한가? 자, 이거는 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위험, 포지션적 위험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적 위험입니다. 전문 업체 쪽에 있는 사람은 이 회사가 망해도 자기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어차피 혼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회사가 망할 때 뭔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I에서 모임 가면은 맨날 하는 소리가 노후 대비 어떻게 하느냐 이쪽이고, PM들 모임 가면은 이제 지금 산업시장 현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을 어떻게 쳐내야 되고 맨날 바쁘다는 이야기만 해요. 이 차이가 저는 이제 양쪽에 돌아다니까 꽤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문업체 쪽에 PM들이 이야기해보면 맨날 사람이 없다고 하고요. 여기는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이야기하고, 이 차이 이게 되게 비교해서 느끼면은 되게 자주 느껴집니다. 자, 어쨌든 제가 자주 말하는 것 같은데 언제나 성장은 이런 의존성을 가진 것의 해칭, 즉 의존성 해결입니다. 사실상 취약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구조적 취약점. 이 구조적 취약점을 회사는 뭐 회사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 경영자가 하는 거고, 구조적 취약점인 자기 자신의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초기 세팅 값으로 너무 달라지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월스트리트 퀀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해칭해야 된다고 하는 개념들이 원래 월가가 뜨면서 대중화됐어요. 월스트리트 퀀트하우스 같은 곳 보면은 그냥 회사 자체가 거대한 머신이에요. 그 거대한 머신을 만드는데 모두 개개인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개개인의 퀀트 트레이더들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그 머신이 무너지진 않겠죠. 반대로 그 머신이 없다고 해서 그 트레이더들이 트레이딩을 못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좀 더 사전에 좋은 데이터가 없을 수는 있죠. 연결되는 것으로 시너지가 나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의존성이 없고 독립적이에요.
그렇게 거대한 머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축적시켜 나가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측면은 현대 산업에서도 꽤나 많이 적용이 되었는데, 과거에는 수직통합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상방산업, 하방산업 이런 구분이 중요했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구분하냐면은 상방의 최종재 판매하는 것들이 끊기면 이 하방에서 어떤 회사 하나가 끊겨요. 거래처가 끊기면 이 하방에서 죽어버려요. 당연히 지금은 그런 식으로 그 구시대적인 산업체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요즘 석유 기업이 쓰던 스트림이라는 용어를 꽤 많이 쓰는데, 다운스트림, 미드스트림, 업스트림. 경제가 발전했고 수요가 커졌고 여러 가지 수요를 개척할 수 있게 되었고, 다운스트림에서는 처음부터 만들 때 원자재 기반으로 해가지고 얼만큼 경제 시스템을 돌릴 건가 그것까지 예측해서 많이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랑 가장 큰 차이가 종속된 개념이 이제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스트림이라는 용어로. 그래서 원자재 기업은 다양한 중간재 기업이랑 거래를 하고, 중간재 기업은 또 다양한 최종재 시장과 거래를 합니다. 모두 실시간으로 의존성 없이 라이브 상태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경쟁사에도 이 제품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서로 어떻게 경쟁을 하고 포지션을 달리하고 시장 파이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가고 한 파트를 독점하고 서로 다른 파트 독점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의존성이 해결되면 이제는 동시성이 발생을 해요. 여기는 여기대로 파는 거고 여기는 여기대로 파는 거고 연결은 되어 있으나 종속된 개념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경제가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갑이라는 개념과 인맥이라는 개념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라이브 상태로 실시간으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투자하는 목적은 자는 사이에도 돈이 들어오길 바라죠. 그게 자본 독립적인 동시성을 위해서예요. 내가 주업을 하는 것과 자산을 하는 것과 현금 파이프라인은 연결되어 있지만 이것 때문에 각각 독립적이지 않아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주업이 위태로워져도 이 현금 파이프라인에서 현금이 들어와서 내가 생존할 수 있어야 되고 자산을 팔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혹은 주업은 짱짱한데 자산에서 이제 돈이 없으면은 자산을 팔아가지고 뭔가 살 수도 있어요. 그때 현금 파이프라인이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독립적이면 동시성을 돌리는 게 그 다음 단계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걸 피드백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란 건 이런 분리된 구조를 취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네트워크이기도 하지만은 다양한 세상 풍파의 변화에서 위기와 기회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진 것을 뜻합니다. 이걸 동적 변화 대응이라고 해요. 시스템이란 모듈이나 메소드와 차이는, 시스템이란 건 동적 변화 대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안에서 정적 분석, 사스트, 요즘 이제 클라우드니까 사스트라고 하거든요. 정적 분석, 그리고 동적 분석, 다스트, 이걸 나눠요. 이 동적 변화 대응이란 건 라이브 상태에서 우리에게 익숙하게 대응을 하면서, 변화에 대응하면서 위기와 기회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 가장 익숙한 건 포트폴리오예요. 시장이 바뀌어도 좀 더 상황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는 그 포트폴리오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자체도 동적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들을 동적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정적이거나 그냥 그대로 선형적이면 사실 이런 시뮬레이션이 필요 없어요. 그냥 공식이랑 그래프만으로 표현이 충분히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야 할 정도로 동적 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대체 못하는 존재가 되겠다라는 건 결국 인정과 애정을 갈구하는 심리에서 비롯된 문화적 발상, 문과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문과 자체의 스토리라는 게 그런 용도니까 주인공이 되고 주인공에 이입을 하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길 바라고, 자의식의 연장이죠. 근데 이런 심리가 개인에게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각자 자기 인생에 주도적으로 살고 싶고 주인공 되고 싶고 그건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시스템에 적용되면 그때부터 지랄 맞아집니다. 하다못해 미국 애들이 작품에다가 갖다 집어넣는 자켓만으로도 작품의 작품성을 망치게 되는데 이게 조직에 적용되면 조직에게도 개인에게도 매우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동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아니라 그 조직과 도구와 시스템을 만들고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때로는 부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설계자가 되기도 하는 에이전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시스템을 기여하는 사람이자 동시에 사용자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일을 할 때는 에이전트지만 또 이게 삶의 형태여선 플레이어가 되어야 돼요. 노드화되는, 그러니까 부품화되는 것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직업이 안 바뀌어서 뭔가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반대로 자신이 바뀌는 게 없으니까 삶의 성장이 없으니까 사람 자체가 도구가 돼요. 사람 자체가. 삶의 형태 자체도 도구가 됩니다. 즉 기물이 된다는 겁니다. 플레이어가 아니라 NPC가 된다는 뜻입니다. 에이전트는 간단히 말하면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도구 제작자도 영업자도 뭐 자기 자신이 노드도 될 수 있고 그게 영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 시스템과 연결은 끊어질 수 있고 새로운 시스템과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삶의 형태에서는 항상 플레이어가 되어야죠.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변화해 가야 됩니다. 회사의 의존성을 벗어나면 이직이 되는 거고 직업의 의존성을 벗어나면 전직이 되는 거고 국가의 의존성을 벗어나서 맵을 넓게 쓰면 해외 진출이 되는 거고 타인이 만든 일의 의존성을 벗어나서 내가 일을 만들면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커리어입니다. 커리어는 자신의 사업이고 그 커리어가 외부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기록된 역사 그 자체를 뜻해요. 커리어라는 건 서사,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능력과 스택이 필요합니다. 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능력,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거기에 필요한 역량들, 여러 가지 기술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말하는 능력이 자기의 고유의 것이며 기술 스택은 같은 스택에서 필요한 상황에 사용하는 대사예요. 이 고객은 이런 말을 좋아하는구나. 혹은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는구나. 그건 스택이에요. 지금 한시적으로 동작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고 동원할 수 있는 건 능력입니다. UFC에 참가하는 선수는 절대 한 가지 스택으로 안 될 거예요. 태권도식 발차기가 UFC라는 상황에 맞지 않고 상대에 다르게 기술적인 준비를 갖춰야 되겠죠. 그런 스택을 갖추는 게 준비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수행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건 능력에서 나옵니다. 능력을 기반으로 스택을 택하는 거예요. 스택에 의존된 게 아니라 태권도식 발차기에 의존된 게 아니라 그래서 능력을 기반으로 스택까지 도달해야 제대로 구현이 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걸로 국비지원에 대한 질문도 끝났어요. 국비지원의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는 당사자가 대학을 나왔던 국비지원 나왔던 모두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목표에 맞는 능력, 그러니까 정확히는 시장의 상승에 맞는 능력과 스택을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시킵니다. 주니어한테는 그래 실행 능력이 충분할 거예요. 근데 중니어, 대충 한 3년 넘어갈 때 왜 국비지원 하던 사람, 국비지원 출신들이 그만두냐면 분석력과 판단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니어는 설계 능력이 필요해요. 여기 다음 단계로 못 갈 것 같다는 걸 느껴요. 나는 스택으로 익혀왔으니까 스택에 의존되어 있어. 그래서 나는 스택을 혼자 스스로 익히고 자유롭게 택할 수가 없어. 나는 분석력과 판단 능력이 팀장 단계까지 가는 거 안 될 것 같아. 시니어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설계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비지원은 기술 스택 기반으로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해요. 그래서 2, 3년 정도 지나면 한계점을 맞이합니다. 시키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이걸 왜 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연결해서 주변 부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걸 못합니다. 분석력과 판단 능력을 만들 기초가 부족해요. 기술 스택 수명이 끝날 때쯤에 이제 그만둬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나옵니다.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없구나. 선도적인 회사는 더더욱더 고도화된 기술 스택을 가지게 되고 바뀌는 기술 스택을 습득할 능력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빈곤 방지 제도인 국비 지원으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빈곤 방지 제도로는 작동을 했으나
그 이상은 자기의 몫이란 거예요. 누군가 키워줄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기초를 제대로 익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경력도 안 믿습니다. 솔직히 한 5년 되어도 우리가 키우는 주니어들보다 부족한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여기서 새로 가끔 오거든요. 새로 배워서 다시 공부해가지고 이제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이제 좀 기술 스택이 그 위쪽에 있는 기술 스택을 사용하는 기업으로 나가서 이제 개척하기도 하고 그런 길을 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안주하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또 이제 결혼까지 하고 그러면은 더더욱더 성장 못해요. 안주하는 성향에서부터 기술 스택을 익히고 끝나는 이유가 기질 자체가 안주하는 기질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바꾸겠다고 있는 사람들만 보통 우리 쪽에 옵니다. 소수의 몇몇만 자신이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오만을 버리고 제로 베이스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간에 해왔던 걸 모두 통합을 하면서, 그래서 분석이란 건 최대한 분리해서 재배열해서 재구성해야 됩니다. 내가 해왔던 걸 최대한 분리해가지고 재구성을 해야 돼요. 가장 작은 것은 가장 큰 설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작은 구성 요소야만 전 계층, 예를 들어 인류 전체의 글로벌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인류 전체에 통용되는 가장 작은 것들이 통용이 되어야 됩니다. 코카콜라만 봐도 설탕과 카페인 그리고 탄산, 이 세 가지 가지고 전체적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선도적이어야 돼요. 그게 진짜 어려운 건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야만 재배열하고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걸 실제 수행해서 피드백 사이클을 통해서 계속 분석을 개선하는 거예요. 이게 모델적 원리든 일을 개선하는 원리든 업그레이드, 버전, 업데이트, 패치노트 다 똑같아요. 일 쪼개놓고 무한히 쪼개놓고 다시 재배열하고 재구성하고 순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 추가해보고 최소 단위로. 이런 경험이 늘어날수록 설계가 가능하고, 설계 단계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팀장으로 이끌거나 사람을 개척하거나 이제부터는 범위가 넓어져요. 사람까지 필요합니다. 에이전트까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승진을 시켜야 되고 저 친구는 승진을 시키면 안 되고, 비즈니스 따지는 다른 영역의 능력까지 필요해요. 이 능력 역시 의존성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과도한 기술 스택을 가지고 있으면 대단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오히려 오버스택은 더 안 좋습니다. 복잡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확장성을 제약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명확한 건 개인의 확장성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즉 커리어란 건 좋은 결과를 내는 것 기반으로 기록된 자신의 서사입니다. 오직 자신만의 서사예요. 남은 거는 직접 대화를 해보고 구현을 해보고 너의 서사가 진짜 그렇구나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기록물의 서사예요, 커리어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복잡 궤적에서 잘하는 사람은 무던한 사람들을 잘해요. 무던하면서 끈질긴 문제 해결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잘합니다. 문제에 깊이 고민하고 정답이 아닌 불완전한 해법을 계속 찾아내면서 의존성을 해결한 서사. 정답이 없는 사람들. 정답 자체가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상태가 몰락하는 대한민국 의존성을 해결해야 되는 시대적 상황에 처해 있어요. 상황 자체가 애초에 혼돈 자체를 일으켜서 뒤집어 엎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혼돈이 반복이 될 겁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생존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개인들에게. 그리고 정해져 있는 방향은 명확해요. 여러분들은 세금이 올라갈 거고, 이건 2022년부터 말했지만 세금이 올라갈 거고 연금이 올라갈 거고 수익성은 계속 줄어들 겁니다. 개인 단위로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짓거리든 간에 결국에는 나가는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어떻게든 개척을 하는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시장 공백조차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펀치를 방치했을 때 나중에는 선택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회사의 의존성인 목표를 택하는 거, 타인에게 인정받아 안 잘리는 거, 이게 목표란 그 끝은 결국 몰라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한국 돌아가는 거는 사회주의 국가들 몰락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결국엔 우리는 인생에서 삶의 형태 때문에 택해야 될 겁니다. 태어나는 거랑 죽는 사이에서 성장하는 거랑 변화하는 게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데브옵스나 소프트웨어 만드는 방식이에요. 태어났을 때 처음에 배포를 시작을 하고 죽었을 때 리소스를 끝내요. 성장시킬 때 그리고 변화시킬 때 업데이트 시킬 때.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선택하는 것으로 결정이 납니다. 그 매번의 선택 초이스. 그래서 대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건 선택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목표예요. 타인의 선택지를 없앴을 때 나의 선택지도 없어지는 겁니다. 남이 만든 일에 돌아가는 부속품, 즉 NPC가 되게 됩니다. 그건 플레이어가 아니에요. 논 플레이어지. 그래서 어떤 기술적 문제든 삶의 문제든 내가 지금 현재 이 일에 관해서 생산성에 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건 사실 긍정적 신호입니다. 벽에 들이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긴 고민입니다. 남은 건 계속 고민하면 돼요. 그러면 성장 중이고 발전 중이란 겁니다. 철학이란 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과정 중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살아있고 인간이고 존재한다는 게 데카르트의 합리론이니까. 근데 진짜 위험은 사람 기분을 어떻게 맞출까 고민하고 있어야 됩니다. 랜섬웨어처럼. 랜섬웨어가 지불해가지고 당장 그거 해결해도 얻는 게 없다고 하는데 왜 얻는 게 없냐? 다른 해커가 와서 또 랜섬웨어 질러요. 이게 바이킹들이 돈 뜯는 방식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안 잘릴까 고민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언제나 이런 심리들은 남에게 의존하려는 심리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쟁취하려는 자는 어떻게 기여해서 저걸 받아낼까? 이걸 생각하죠. 주인공 보정을 받는 등장인물 NPC가 아니라 전장을 선택하고 장악하는 플레이어가 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은 에자일은 의도적으로 실패하면서 데이터를 모두 수집하는 개념이에요. 애초에 성공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완성도를 높여나갑니다. 당연히 더 높은 확장성을 택한 대신에 제로베이스부터 시작하는 거고, 실패보다 누군가의 실망을 두려워하는 인간은 절대 이런 건 못합니다. 실패를 과감하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누군가 실망하는 걸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랜섬웨어에 돈 주는 건 똑같아요. 제가 하는 말이 가끔 있는데, 감사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아니, 얻을 수 있는 건 많다. 근데 봉사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애초에 봉사 자체가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없잖아요. 근데 봉사를 통해 가지고 누군가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감사로 얻을 수 있는 건 많아도 봉사로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대체 못하는 인재가 되겠다는 건 애초에 잘못된 목표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택할 수 있는 건 뭐냐? 죽임 당하기 전에 죽고 버림 당하기 전에 버리는 거. 이게 나니아 연대기 작가가 한 소리거든요. 영혼이 죽는 것보다 육체가 죽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 요즘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즉 안주하는 걸 포기하지 못하면, 지금 당장 좋은 걸 포기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이어트랑 똑같이 맛있는 걸 포기하지 못하면 살을 빼지 못한다. 피어존을 넘어서 그로스존으로 가려면 이 안전한 장소를 벗어나야 된다. 이 컴포터존을 벗어나야 이걸 넘어서 그로스존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삶의 형태가 뭔지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강자가 되고 싶어요. 각자의 방식이 다를 뿐. 왜냐하면 강자가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강자는 많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기서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강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감당 가능한 고통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약자가 주는 선물은 곡물이나 상납품이지만 강자가 주는 선물은 포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갑이라는 입장을 밝혀놓고 거기에 선물을 해야, 그래야 좀 더 선물의 효과가 커져요. 약자의 인정은 아부인데 강자의 인정은 칭찬입니다. 그래서 강자는 인정을 줘요. 근데 약자는 아부를 하기 싫으니까 잘 인정을 안 하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고 휘둘릴 필요가 없는 독립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기에 강자가 되려고 합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삶, 좀 더 나은 약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발광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존성이 없는 삶의 형태를 지향하며 살려고 이러는 겁니다. 그 모든 근본적인 욕구는 강자가 되고 싶고, 그래서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고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못 던지면요, 환상에 빠져서 선택을 착각합니다. 이 질문을 잘 던지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이 대체 못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남이 원하는 것인가? 이 환상에 대해서 잘 착각하지 않고 스스로를 잘 연구하시길 바래요. 뭐 저도 지금 항상 연구하고 있지만은 일생 내내 던져야 될 질문들입니다. 이거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남들에 의해서 내가 주입당한 것인가? 의존성을 주입당한 것인가? 물론 소프트웨어에서 의존성을 주입당하면은 해소가 되지만